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목소리가 사실은 가짜였다면, 혹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여기 30년 넘게 고물상을 운영하며 투박한 사투리만 쓰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까막눈이라 믿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양원 침대 위에서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단 몇 명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최첨단 기계 설계의 핵심 이론을 말이죠. 도대체 이 노인은 40년 전 독일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죽이고 평생 고물상 주인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요? 사건의 서막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2층 거장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 노인의 낡은 상자가 열립니다. 경기도 외곽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늘푸른 요양원. 이곳에는 침묵의 김씨라고 불리는 김득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81가 되신 어르신은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단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마당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노을을 응시하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저는 그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김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서 돌봤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은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매달 찾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저 왔어요.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라며 울먹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날 오후 휴게실 TV에서 방영되던 세계 산업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에센 지역의 아주 오래된 정밀 기계 공장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좋기 100년은 되어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거대한 증기, 터빈과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제 팔을 잡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르신의 손에 갑자기 엄청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핏줄이 돋아날 정도로 제 팔을 꽉 쥔 어르신의 눈동자가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치매 노인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의 눈,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과거와 마주한 거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은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메마른 입술 사이로 낮은 저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스 이스트 마인 레벤. 다스 라트 데어 차이트 데스 IS 티민 레번. 데스 레드 더 자이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경상도 사투리밖에 모르던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격조 높은 독일어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시간의 수레바퀴다라는 뜻의 그 문장을 어르신은 마치 시를 읊듯 완벽한 발음으로 내뱉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보호사들과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고 김 어르신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TV 화면을 가리키며 더 복잡하고 빠른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제어, 압력 밸브, 비틀림 개수. 일반적인 한국인도 이해하기 힘든 공학 용어들이 독일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누군가를 꾸짖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 변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르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제 손을 뿌리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몸을 들썩였습니다. 비밀번호 1984. 그들이 오고 있어. 문을 잠가야 해. 한국말과 독일어가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적군에게 포위된 병사처럼 처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원장님을 불렀고 어르신은 진정제를 맞고서야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원 당직실에 앉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득수 어르신의 서류를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학력란에는 국민학교 중퇴라고 적혀 있었고 경력란에는 35년 고물상 운영이 전부였습니다. 1980년대에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나 간호사 명단에도 김득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그 완벽한 독일어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리고 1984년이라는 숫자에 왜 그토록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잠든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베개 밑에 항상 넣어두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어르신이 외국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아까 TV에서 봤던 바로 그 독일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어르신은 노동자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가운을 입고 가슴에는 황금색 배지를 달고 있었으며 양옆에 선 독일인들은 어르신을 향해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넘겨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독일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령이라 불린 천재 마르셀 김에게 당신의 기술은 인류의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1984년 가을 SN에서 마르셀 김. 그것이 어르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걸까요? 평생 고물상을 하며 자식들에게 공부 못하면 나처럼 고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투박한 아버지가 사실은 독일 열강이 우러러보던 거장 마르셀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정문 앞에 본 적 없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귀에는 무전기를 꽂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장실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특정 주파수의 음성이 감지되었습니다. 1984년에 실종된 그 사람, 김득수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들의 차가운 질문에 원장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이 30년 넘게 침묵을 지켰던 이유, 그리고 스스로를 벙어리로 만들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한다는 것을요. 검은 세단에서 내린 외국인들이 원장실 점거하다시피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직감적으로 김득수 어르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어르신은 평소처럼 창밖을 보고 계셨지만 그 등 뒤로 느껴지는 기운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죠. 어르신, 밖에서 외국 사람들이 어르신을 찾고 있어요. 1984년 SN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르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치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구두 한 켤레를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구두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처음 오실 때부터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습니다. 다 떨어진 밑창에 가죽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물건이었죠. 저는 어르신의 눈짓을 따라 그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겉모양과는 다르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구두 안쪽을 손으로 더듬던 순간 딱딱한 밑창 한 구석이 미세하게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밑창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종이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기계의 단면도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0.00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있는 그림. 그리고 그 구석에는 MK-84라는 일련 번호와 함께 어르신의 지문으로 보이는 핏빛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르신? 제 물음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겹치며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한국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들이 엔진을 찾으러 왔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포기를 안 했어. 엔진이라니요? 평생 고물상에서 구리선이나 말던 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는 숨가쁘게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소수의 천재들을 비밀리에 독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그 중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던 금형 설계자였습니다. 독일 에센의 정밀 공장에서 그는 전 세계가 탐내던 고효율 터빈 엔진의 핵심 설계를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완성되던 날 어르신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었어. 거대한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나는 죽기로 결심했단다. 어르신은 자신이 완성한 최종 설계도를 머릿속에만 담은 채 본국의 보고서에는 가짜 데이터를 남겼고 독일 현지에서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명예도 천재적인 머리도 모두 버린 채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낮은 곳인 고물상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스스로를 까막눈 김씨로 위장하며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단 한 줄도 내비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실에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어르신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다급하게 제 손에 들린 설계도를 뺏어들더니 그것을 찢어 입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그걸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어르신은 이미 종이를 씹어 삼키고 계셨습니다. 30년의 침묵을 지켜온 노인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푸른 눈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제 손에 들린 낡은 구두를 낚아챘습니다. 밑창이 뜯긴 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르신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아픈 환자십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하지만 그는 저를 가볍게 밀쳐내고 어르신의 귓가에 대고 독일어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마르셀, 연기는 이제 끝났어. 당신 아들이 지금 어느 대학 연구소에 있는지 알고 있나? 그 아이가 연구 중인 과제가 당신이 30년 전 버리고 간 그 엔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 어르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위험한 기술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한 듯한 폭풍 직전의 고요함이 다시 어르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방을 나간 뒤 요양원 복도는 다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요양원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30년 전 독일 에센에서 시작된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한국의 이 작은 요양원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옷소매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상준이를 찾아야 해. 그놈이 지금 지옥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 어르신이 삼켜버린 종이 조각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떠난 뒤 김 어르신은 휠체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무식한 고물상 팔자라고 자책하며 사셨던 분이 아들의 이름 상준이 나오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곁에 앉아 그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요양원 창가로 비치는 노을을 보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1980년대 독일로 떠난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광산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나 병원에서 구준 일을 하던 간호사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그늘진 역사 속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유령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선진국의 정밀 기술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했던 젊은 공학도들. 김 어르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당시 서독의 SN 공업지대에서 어르신은 한국인이라는 정체를 숨긴 채 마르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의 낡은 기계를 수리하는 평범한 수리공으로 일했지만 밤이 되면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고난도의 엔진 설계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던 천재였죠. 독일인 수석 엔지니어들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포기한 결함을 어르신은 단 한 자루의 연필과 자만 가지고 해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설계한 엔진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냉전 시대의 무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이었죠. 독일의 거대 군수 기업과 그림자 속의 정보기관들이 어르신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에게 엄청난 돈과 명예를 약속하며 귀화를 종용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 고국에 있는 어린 아들 상준이에게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 내가 가진 머릿속 설계도가 살아있는 한 나는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지. 어르신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대폭발 사고. 모두가 마르셀이 그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화상을 입히고 지문까지 훼손해가며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한국행 화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지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고물상 주인이 되어 평생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고철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상준이를 공부시켰죠. 상준이 놈만큼은 나처럼 기계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랐어. pen대를 굴리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랐는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들 상준은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천부적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 뒷마당에서 몰래 버린 고철 조각들을 가지고 놀며 자란 아이는 어느덧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준이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40년 전 아버지가 파괴했던 그 불멸의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상준의 연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풀지 못한 마지막 매듭을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마르셀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요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만약 어르신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들 상준을 이용해 어르신을 압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상준이 그놈은 자기가 지금 어떤 불을 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설계도는 완성이 아니라 봉인되어야 하는 물건이에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더 이상 침묵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거대한 비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전사였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원장실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독일 대사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가기관들로부터 오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국제 전화가 어르신의 방으로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40년 전 SN 공장에서 들었던 잊을 수 없는 그 차가운 독일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셀, 당신의 아들이 방금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보낸 차를 탔더군요. 그 아이가 무사히 내일 아침을 맞이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마지막 열쇠를 내놓으십시오. 수화기를 든 어르신의 손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수화기에 대고 완벽한 독일어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엔진의 심장은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다. 너희는 절대로 그 심장을 깨울 수 없어. 내가 직접 가서 그 매듭을 끊어주마. 수화기를 내려놓는 어르신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천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아주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지금 당장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하네. 저들이 상준이를 연구소 근처 안가로 데려갔어. 내일 아침이면 놈들은 상준이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거야. 저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요양보호사인 제가 국가적 음모와 거대 기업이 얽힌 이 사건에 휘말리다니요. 하지만 어르신의 그 절박하고도 강인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무릎 위에 낡은 담요를 덮어드리고 평소 어르신이 아끼던 그 낡은 가죽 구두를 신겨드렸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깊었지만 복도 끝에는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감시의 눈초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전문 요원들이었죠. 어르신은 제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됐을 거야. 배식용 승강기를 타야 하네. 지하 세탁실로 연결되어 있지.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이동했습니다. 휠체어 바닥이 바닥에 닿는 미세한 마찰음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배식용 승강기에 몸을 실었을 때 위쪽에서 독일어로 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 어르신의 방이 비어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하 세탁실에 무거운 철문을 밀고 나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뒷마당에 서 있던 검은 차량의 전조등이 갑자기 켜지며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 푸른 눈의 사내, 독일에서 온 요원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셀, 당신다운 선택이군요. 하지만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이 넓은 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차에 타십시오. 당신 아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에릭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르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 어르신이 갑자기 허허거리며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독일어로 에릭을 도발하셨죠. 에릭, 자네 스승인 슐츠가 가르쳐주지 않던가. 기계의 흐름을 읽는 자는 사람의 동선도 읽는 법이라고. 자네가 타고 온 그 차 연료 분사 장치에 내가 아까 낮에 산책하며 뭘 좀 넣어두었지. 아마 지금쯤 엔진 온도가 견디지 못할 텐데. 에릭의 안색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뒤에 서 있던 검은 세단의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르신은 낮에 요양보호사들이 쓰던 공업용 접착제를 몰래 챙겨 산책하는 척하며 차량의 배기구와 흡기구를 교묘하게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주변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미리 대기시켜둔 제 낡은 경차로 달렸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뒤쪽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분노에 찬 에릭의 얼굴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르신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거기엔 서울 근교의 어느 폐쇄된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준이가 있는 연구소로 바로 가면 안 되네. 놈들이 길목을 다 차단했을 거야. 우선 이리로 가게. 40년 전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엔진 설계를 다시 시작했던 곳이지. 거기 내 마지막 비밀 병기가 있네. 우리는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30년 넘게 고물상을 하며 고철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매일같이 세계 최고의 엔진을 조립하고 분해했을 그 고독한 천재의 세월이 느껴져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새벽 2시 도착한 곳은 녹슨 철문이 가득한 버려진 공업단지였습니다. 어르신은 휠체어에서 내려 제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작업대 아래 어르신이 바닥 타일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 낡은 구형 무전기와 노쇠로 된 기괴한 부품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놈들이 찾지 못한 엔진의 심장일세. 상준이가 연구 중인 엔진은 이것 없이는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지. 놈들은 상준이를 이용해서 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반대로 내가 이 부품을 가지고 놈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이네. 어르신은 노쇠 부품을 닦으며 다시 독일어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자신을 유령으로 만들었던 과거와의 마지막 결전을 다짐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릭과 그의 일당들이 벌써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보게, 여기서부터는 자네가 위험해질 수 있네. 하지만 나를 믿어주겠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하는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요양보호사로 살던 저의 인생도 이제 이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작전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어르신은 손에 든 노쇠 부품을 높이 들어 올리며 어둠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마르셀 김이 여기 있다.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면 이 심장을 주겠다. 폐공장의 낡은 철문을 뚫고 들이닥친 것은 에릭과 그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저와 김 어르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에릭은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늘한 금속 광택의 권총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김 어르신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에 쥔 그 작고 낡은 노쇠 부품을 만지작거리며 에릭을 가엾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에릭이 독일어로 거칠게 명령했습니다. 그걸 당장 내놔, 마르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당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얌전히 따라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당신의 무덤이 될 거다. 어르신은 노쇠 부품을 에릭의 눈앞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에릭, 자네는 여전히 기계의 겉모양만 보는군. 이 부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나? 이건 40년 전 내가 설계한 엔진의 안전 밸브라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없으면 상준이가 지금 돌리려는 그 엔진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거대한 폭탄으로 변하지. 나를 죽인다면 자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술은 영원히 잿더미가 될 걸세. 에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지시하더니 우리를 근처 인천항 부근에 버려진 부두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녹슨 컨테이너가 가득한 폐허 같았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연구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땀범벅이 된 채 기계 장치와 씨름하고 있는 어르신의 아들 상준 씨가 보였습니다. 상준아. 어르신의 외침에 상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그리고 그 걸음은 또 뭐예요? 아들은 평생 고물상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가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난 현실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요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에릭은 상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상준 김. 당신 아버지가 가져온 저 부품을 받아서 엔진을 완성해. 그러면 둘 다 무사히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상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건네는 노스의 부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죠.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독일어로 아주 짧게 속삭였습니다. 상준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조립하거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낸 듯 했습니다. 상준 씨는 다시 엔진 앞으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릭과 요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고 육중한 금소금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80%, 90%, 드디어 목표했던 100% 출력에 도달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요원들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에릭이 권총을 어르신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마르셀, 당장 멈추라고 해. 하지만 어르신은 평온한 표정으로 에릭의 총구를 밀어내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엔진의 심장은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라고. 자네들이 탐욕으로 돌리려는 이 엔진은 결코 완성될 수 없네. 내가 아들에게 건넨 건 안전 밸브가 아니라 시스템을 과부하시켜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는 자폭 장치였으니까.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꺼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상준 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엔진 뒤편의 비상 탈출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르신도 제 손을 잡고 외치셨습니다. 지금이야. 뛰게. 뒤편에서 에릭의 분노 섞인 절규와 함께 거대한 기계 장치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원치 않으셨기에 오직 데이터만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설계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려온 거장의 마지막 트릭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두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에릭과 요원들은 망연자실한 채 멈춰버린 고철 덩어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 쓸모없는 쇳덩이뿐이었습니다. 상준 씨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르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상준아, 나는 그저 내 아비일 뿐이다. 기술은 세상을 이롭게 할 때만 의미가 있는 법이지. 너에게 이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 평생 입을 닫았는데 결국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구나. 부두 저편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공조 수사팀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낡은 가죽 구두를 벗어 바다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비로소 풀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어르신은 제 손바닥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엔 독일어로 된 짧은 주소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고철 속에 있지 않다. 부두의 소란이 경찰의 등장으로 일단락된 후 저는 어르신과 상준 씨를 모시고 조용한 교회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르신은 기력을 다하신 듯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들 상준 씨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무식한 고물상 주인인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전 세계가 탐내던 천재공학자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왜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처절했던 배신의 기억을 꺼내놓으셨습니다. 1984년 독일 에센. 당시 어르신에게는 친형제보다 더 믿었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파견되었던 설계를 담당하던 오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자고 맹세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오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군수기업의 거대한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르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그린 설계도의 핵심 복사본을 몰래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 씨는 독일 기업의 비호를 받으며 높은 직책과 부를 약속받은 뒤였죠. 그들은 기술의 완성을 위해 원본 설계도를 가진 어르신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르신은 동료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기술이 불러올 피바람이라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설계도를 재로 만들고 자신도 그 불길 속에서 죽은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물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빛을 내던 천재가 가장 어두운 고철 더미 속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낸 셈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요양원에 나타난 그 외국인들을 사주한 인물이 바로 40년 전 어르신을 배신했던 그 오 씨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 씨는 독일에서 부를 누렸지만 어르신이 삼켜버린 마지막 핵심 기술 없이는 엔진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해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어르신의 아들인 상준 씨의 연구를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준아, 내가 평생 고물을 주우며 살았던 건 쇳덩이보다 귀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내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였다. 기술은 빼앗길 수 있어도 내가 가진 진심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니까. 상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공부보다 정직을 강조했는지, 왜 매일 밤 고철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이죠. 창밖으로 새벽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보게, 요양원 뒷산 아래에 내 오래된 고물상 창고가 하나 있네. 거기 가면 내가 40년 동안 모아온 진짜 유산이 있을 걸세. 이제는 세상에 보여줘도 될 것 같군. 어르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계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버려진 고철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그것들을 정교하게 닦고 조여서 자신만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놓으셨습니다. 폐기된 엔진 부품으로 만든 정교한 시계, 고장난 터빈으로 만든 거대한 오르골,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에는 30년 전 독일에서 못다 이룬 꿈이었던 오직 물의 힘으로만 돌아가는 친환경 무공해 엔진의 시제품이 은은한 빛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평화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엔진의 스위치를 천천히 올리셨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계의 움직임은 마치 거장의 마지막 지휘처럼 우아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엔진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세상이란다.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술. 그것이 위대한 거장 마르셀 김의 마지막 은퇴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갈채도 없었지만
아들의 눈물과 낡은 창고를 가득 채운 엔진의 평화로운 박동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다시는 외국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평범한 고물상 할아버지로 돌아가 요양원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여생을 보내셨죠. 상준 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 친환경 엔진 기술을 세상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두를 위한 기술로 남긴 것이죠. 저는 가끔 어르신의 곁에 앉아 묻곤 합니다. 어르신, 그때 그 독일어는 정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글쎄다, 꿈속에서 천사가 가르쳐줬나 보지. 이제 요양원에는 침묵의 김씨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네 할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낡은 구두 밑창에 숨겨졌던 40년의 비밀은 그렇게 바다로 그리고 아들의 가슴으로 흘러가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거장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남긴 가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묵묵히 지켜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르신의 구분 등 뒤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엔진의 박동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40년 전 독일 에센에서 비극적으로 멈춰버렸던 그 심장이 한국의 낡은 고물상 창고에서 비로소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죠. 어르신은 엔진 곁에 서서 마치 어린 자식을 보듯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창고 밖의 공기는 다시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에릭과 그의 일당들이 이번에는 현지 사설 보안업체 요원들까지 대거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위협적인 장비들이 들려 있었고 창고 주변은 이미 검은 차량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에릭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창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어르신이 40년 동안 공들여 완성한 그 엔진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르셀, 결국 당신이 이 유산을 숨기고 있었군. 전 세계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풀지 못했던 그 압력 제어 장치를 고작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완성하다니. 당신은 정말 미친 천재야. 에릭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요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엔진을 통째로 압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엔진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80대의 기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에릭, 자네는 여전히 기계의 겉모양만 보는군. 이 엔진은 자네들이 원하는 그런 파괴의 도구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설계도란 말일세. 내 아들이 이 길을 걷지 않길 바랐지만 결국 아들놈이 고생하는 걸 보며 깨달았지. 기술은 숨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르신은 유창한 독일어로 에릭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릭은 코웃음을 치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인. 이 기술의 주인은 가장 높은 값을 치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주인이다. 비켜라 노인네야. 아니면 당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지.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아들 상준 씨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낡은 제어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고물상 구석에서 가르쳐준 기계 원리를 떠올리며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중 단 하나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오직 어르신의 엔진만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에요. 상준 씨의 외침과 동시에 어르신은 엔진 하단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를 누르셨습니다. 그것은 엔진을 가동하는 스위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어르신이 독일에서 탈출할 때부터 머릿속에 설계해두었던 글로벌 전송 프로토콜의 작동이었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고무를 수집하며 몰래 위성 안테나와 구형 컴퓨터들을 개조해 전 세계 주요 공학 연구소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독자적인 회선을 구축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네들이 이 엔진을 가져가도 소용없네. 지금 이 순간 이 엔진의 설계도와 핵심 알고리즘은 전 세계 수만 개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기술은 특허도 국가 기밀도 아니야. 인류 모두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공유 자산이 된 것이지. 에릭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요원들에게 컴퓨터를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르신이 구축한 네트워크는 한 곳이 파괴되면 다른 곳으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전송되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스스로를 벙어리로 만들면서까지 준비해온 노인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정부 보안팀과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에릭은 분노에 차 어르신을 향해 총구를 겨눴지만 어르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셨습니다. 에릭, 욕심은 기계를 망가뜨리는 녹과 같네. 자네의 마음속 녹이 자네를 이렇게 만든 거야. 결국 에릭 일당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독점적 권력은 한 노인의 지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창고 안의 열기가 가라앉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비틀거리는 몸을 상준 씨에게 의지하며 엔진 곁에 앉으셨습니다. 상준아, 엔진 소리가 들리느냐? 이제야 저놈도 제 목소리를 내는구나. 40년 동안 내 목구멍 속에 갇혀있던 말이 저 기계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갔어. 아들 상준 씨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고물상을 고집했는지, 왜 밤마다 낡은 기계 부품들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어르신은 낡은 창고 천장의 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새벽빛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한숨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십자가를 드디어 내려놓는 자의 평온한 숨결이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유령 마르셀 김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 김득수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뒹구는 녹슨 볼트와 너트들이 새벽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보게, 저 엔진이 멈추지 않게 잘 봐주게나. 저건 내 유언장이자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단 하나의 사죄니까. 창고 밖으로 에릭 일당이 연행되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쯤 창고 안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어르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비밀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 아주 가볍고도 평온한 안식의 공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아들 상준 씨의 부축을 받으며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창고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는 푸른 빛의 엔진을 응시하셨습니다. 상준아, 저 소리가 들리느냐? 쇳덩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는 소리 같지 않니? 내가 평생 꿈꿨던 소리가 바로 저것이었단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아들 상준 씨는 아버지의 발치에 주저앉아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에게 공부해서 나처럼 기름때 묻히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기계를 사랑했고 그 기계 속에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싶어 했던 예술가였다는 것을 상준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에센에서 사라졌던 천재 공학자 마르셀 김이 한국의 어느 요양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평생을 고물상으로 살며 완성한 무공의 무한 엔진의 설계도를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했다는 뉴스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기업에서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특별 전세기를 보내겠다는 연락이 빗발쳤고
요양원 앞은 연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김득수 어르신은 그 모든 화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신 것은 훈장도 명예도 수조원의 보상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르신은 요양원 뒷마당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잔치를 하나 여셨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거장의 귀환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던 한 아버지의 진짜 은퇴식이었습니다. 그날 잔치에는 이름 모를 공학자들도 대단한 정치인들도 없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요양원에서 밥을 먹던 동료 어르신들, 밤낮으로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아들 상준 씨의 가족들만이 모였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입으시던 낡은 점퍼를 벗고 아들이 큰맘 먹고 사온 번듯한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손때 묻은 고철더미가 아닌 아들이 닦아준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참아왔던 그 수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평소의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 같은 노인네가 뭐라고 이렇게 모여주셨습니까? 나는 평생 길바닥에 버려진 쇳덩이만 줍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다 쓰레기라고, 냄새나고 더러운 고물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런데요, 내 눈에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의 꿈이 있고 다시 고쳤으면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줄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도 기계랑 똑같습니다. 지금 좀 녹슬었다고,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닦고 조이고 사랑을 주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는 법이지요. 내가 4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건 내 머릿속 기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녹을 닦아낼 시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이제야 그 녹을 다 닦아내고 나니 속이 참 시원합니다. 어르신은 아들 상준 씨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30년 넘게 간직해온 낡은 노쇠 조각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것은 엔진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독일로 떠나던 날 어린 상준이가 아빠 가지라며 쥐어주었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였습니다. 상준아, 이 아비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설계도가 아니다. 평생 고무를 만지며 내가 배운 건 가장 단단한 철도 사람의 온기 앞에서는 녹는다는 진리다. 내가 만드는 기술이 세상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슴을 데우는 난로가 되게 하거라. 그게 이 아비의 유일한 유산이다. 상준 씨는 아버지의 발등 위에 눈물을 쏟으며 그 낡은 바퀴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뒷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도 상장도 없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인간의 존엄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요양원 마당에 떨어진 못을 줍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놀러오면 폐품을 모아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어주시며 남은 생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르신께 묻습니다. 영감님,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글쎄다, 고생을 해봐야 단맛을 아는 법 아니겠나. 어르신은 1년 뒤 노을이 유난히도 붉게 물들던 가을 저녁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말은 유창한 독일어도 복잡한 공학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을 지키던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내뱉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의 아버지로 살게 해줘서 참말로 고맙다. 어르신이 떠나신 뒤 상준 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였고
어르신의 고물상 창고는 어린 공학도들이 꿈을 키우는 작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창고 앞에는 어르신이 신으셨던 낡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고물이라 부르겠지만 그 구두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구두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돌아온 어느 위대한 거장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다고 말입니다.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40년의 진실은 그렇게 우리 곁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습니다. 인생이 녹슬었다고 느껴질 때, 혹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엔진은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 당신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밝힐 거대한 빛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